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재수씨, 너희 부부는 둘 다 안정적인 직장도 있잖니. 이 보상금은 내 아주버님과 아가씨에게 나눠주마. 그 애들이 돈이 더 필요해. 다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한 거니까 내가 철 좀 들 거라. 시어머니가 무려 20억 원이 찍힌 통장을 아주버님과 아가씨에게 건네고 내게는 5만 원짜리 마트 상품권 한 장을 던지듯 내밀었을 때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몸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풀었을 뿐이다. 5년이다. 명절마다 부엌에 틀어박혀 끝도 없이 명태전을 부쳐댔지만 돌아온 것은 외부인 취급과 경계뿐이었다. 좋아, 돈이 우리 몫이 아니라면 노후를 책임져야 할 의무도 당연히 내 알바 아니지. 3년 뒤 스마트폰 화면에서 깜빡이는 89번째 부재중 전화를 보며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나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누구시죠? 펄펄 끓는 기름 방울이 손등에 튀어 순식간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지우는 티슈를 뽑는 대신 나무 뒤집개로 프라이팬 위에 동태전들을 뒤집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이 낡은 아파트의 주방은 숨이 막힐 듯 비좁았다. 환풍기가 트랙터 같은 굉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집안 가득 찌든 짙은 기름 냄새는 도무지 빠질 기미가 없었다. 지우는 이 뜨거운 기름판 앞에서 꼬박 7시간을 쪼그려 앉아 있었다. 애호박, 산적꼬치, 동태. 한 소쿠리가 끝날 때마다 쉴 새 없이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밀어 넣었다. 그녀의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허리뼈는 녹슨 쇠못으로 단단히 박아놓은 것처럼 뻐근했다. 거실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방청객 웃음소리와 함께 아주버님 정성민이 입을 쩍쩍 벌려가며 무언가를 씹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낡은 천 소파에 몸을 푹 파묻은 채 한쪽 다리를 탁자 모서리에 걸치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발가락을 까딱거리고 있었다. 엄마, 이 나물 너무 짜다. 국간장을 도대체 얼마나 넣은 거야? 식탁 쪽에서 아가씨 정유진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녀는 방금 프렌치 네일을 받은 손가락을 치켜든 채 접시 위에 나물들을 질색하며 젓가락으로 끄적거리고 있었다. 남편 정우성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훈의 곁에 놓인 튀김옷 반죽 그릇을 피해 방금 막 부쳐낸 채반에서 산적 하나를 덥석 집어 입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우물거리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 우리 엄마도 이거 준비하시느라 힘들었잖아. 명절이 다 그렇지 뭐. 지우는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남편의 입술을 빤히 바라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나무 뒤집개를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다. 뒤집개 모서리가 스테인리스 싱크대 볼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정우성은 움찔하며 목을 움츠리더니 황급히 돌아서서 거실로 쏙 빠져나갔다. 마침내 차례상이 차려졌다. 시어머니 조정숙은 검붉은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녀가 먼저 숟가락을 들기만을 기다렸다. 조정숙은 자기 몫의 수저를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한복 안주머니로 손을 쑥 집어넣어 한참을 더듬거리더니 모 은행 로고가 찍힌 통장 2개를 꺼냈다. 그녀는 그 통장을 식탁 한가운데에 탁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딴청을 피우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가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고 아주버님도 쥐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경기도 고향에 있던 그 땅, 이번에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들어갔다. 조정숙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식탁 위로 묵직하게 떨어졌다. 보상금이 나왔어. 20억 원이다. 거실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조정숙은 통장 하나를 아주버님 앞으로 쓱 밀었다. 성민아, 넌 장남이다. 앞으로 우리 집안 제사도 다 내가 모셔야 해. 너 늘 남들 보기에 번듯한 사업 하나 해보고 싶다고 했지? 이 10억 원 가져가서 내가 눈여겨봤다던 그 카페 인수해라. 이제 남 밑에서 그만 일하고. 정성민은 허리를 용수철처럼 튕기며 일으키더니 두 손으로 통장을 움켜쥐었다.
속지를 펼쳐본 그의 목구멍에서 꿀꺽하고 침을 삼키는 굵직한 소리가 났다. 어머니, 이거 정말 져주시는 겁니까? 조정숙은 그를 본 채 만체하며 남은 통장 하나를 아가씨 손가락 쪽으로 밀어주었다. 유진아, 너 강남의 번듯한 집안으로 시집 가는데 우리 집이 얕보여서는 안 되지. 20억 원은 내 예단비랑 혼수 미천이다. 이거 들고 시댁 가서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아라. 정유진이 깍하고 비명을 지르며 통장을 가슴팍에 덥석 끌어안았다. 방금 한 네일아트가 한복 실밥에 걸려 긁히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지우는 긴 식탁의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탕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두 개의 통장을 물끄러미 보다가 맞은편에 앉은 남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정우성의 시선은 통장과 자신의 무릎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그는 식탁 아래로 두 손을 꽉 쥔 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조정숙의 시선이 식탁을 넘어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지훈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너희 둘은 대기업 다니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 나오잖니? 굶어 죽진 않아. 조정숙은 턱을 치켜들며 짧고 강압적인 말투로 판결을 내리듯 쏘아붙였다. 내 아주버님은 장남이니 번듯해야 하고 내 아가씨는 시댁에 꿀리지 않게 혼수를 해가야 한다. 다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한 일이야. 며느리인 내가 감히 토라도 달 셈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당당한 조정숙의 얼굴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실룩거리는 아주버님의 입꼬리를 통장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는 아가씨의 손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5년이다. 지난 5년 동안 추석, 설날, 그리고 아버님 제사 때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부엌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 지냈다. 장보는 돈도 그녀 주머니에서 나갔고 뼈 빠지게 일한 사람도 그녀였다. 그런데 지금 20억 원이라는 보상금이 식탁 위에서 갈라지는 동안 단 1원도 그녀와는 상관없는 돈이 되어버렸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칠판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손을 뒤로 뻗어 앞치마 끈을 풀었다. 기름때와 튀김옷 반죽이 잔뜩 묻은 앞치마가 스르륵 흘러내렸고 그녀는 그것을 의자 등받이에 툭 걸쳐 놓았다. 재수 씨, 지금 뭐 하는 건가?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정성민이 통장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헛기침을 하더니 어쭙잖게 윗사람 행세를 했다. 생각 없습니다. 지우는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정우성이 그제야 사색이 되어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났다. 그는 현관까지 쫓아가 지훈의 팔을 덥석 붙잡았다. 당신 미쳤어. 명절날 대체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내 집으로. 지훈은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신발장 위에서 자신의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야,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앞으로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생각 꿈에도 마라. 조정숙이 식탁을 쾅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지우는 현관문을 밀고 나갔다. 서울의 서늘한 가을밤 공기가 복도로 훅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은 채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택시가 강변북로를 빠른 속도로 달렸다. 미터기에 붉은색 숫자가 쉴 새 없이 깜빡이며 올라갔다. 지우는 차창에 기대어 한강 너머로 번쩍이는 네온 사인들을 바라보며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 앱에 짧은 문장 하나를 입력했다. 다음 날 오전 8시 마포구의 아파트. 전동 드릴의 날카로운 비트가 철제 현관문을 뚫고 들어가며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을 냈다. 쇳가루가 복도 타일 위로 후드득 떨어졌다. 사장님, 제일 보안 등급 높은 도어록으로 달아주세요. 예전 건 그냥 버려주시고요. 지우는 한쪽에 서서 열쇠 수리공이 능숙하게 낡은 패널을 뜯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며 이 모델은 이중 보안이라 비밀번호랑 지문 인식 없이는 절대 못 엽니다. 수리공은 그렇게 말하며 새까맣고 윤이 나는 새 패널을 문에 가져다 붙였다. 3일 뒤. 날카로운 호추름과 함께 거실의 월패드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지훈이 현관으로 다가가자
화면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조정숙의 얼굴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커다란 빨간색 김치통을 든 채 남은 손으로 현관문을 미친 듯이 쾅쾅 두드려대고 있었다. 문 열어. 이 미친년아. 비밀번호가 왜 이래? 내가 감히 도어록을 바꿔. 조정숙의 악에 바친 고함이 복도 마이크를 타고 들어와 스피커가 찢어질 듯 지지직거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옆집에 사는 부녀 회장이 몸을 반쯤 내밀어 미간을 찌푸린 채 이쪽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조정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로 문지방을 걷어차기 시작했다. 지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조정숙이 카메라 쪽으로 확 다가붙었다. 렌즈에 침이 튈 기세였다. 너 아주 간통이 부었구나. 시댁에서 낯짝을 구기며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시어미를 문 밖에 세워둬. 내가 며느리 먹이겠다고 김치까지 싸들고 왔는데 내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지우는 화면 속에서 붉은 김치 국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김치통을 바라보며 감정에 흔들림 없이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그 10억 원짜리 통장들 아주버님과 유진 아가씨한테 주신 거 맞죠? 무슨 개소리야. 그건 우리 정씨 집안 돈이야. 돈이 정씨 집안 것이라면 어머니의 그 김치도 돈을 받아간 사람 집으로 가져가셔야죠. 지우는 통화 버튼을 누른 손가락을 떼지 않았다. 10억을 받은 사람이나 어머니 김치를 먹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외부인은 감히 받을 엄두도 안 나네요. 너 이 돈에 환장한 독사 같은 년. 우성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그만 돌아가세요.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 모르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우는 손가락을 떼어 통화를 끊어버렸다. 문 밖에 발길질 소리가 3초 정도 멈추더니 이내 한층 더 히스테릭한 쌍욕이 터져나왔다. 지우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가서는 얼음물을 한 잔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밤 11시 도어록에서 비밀번호 오류 알림음이 몇 번 울리더니 정우성이 초인종을 눌렀다. 지훈이 문을 열었다. 정우성의 넥타이는 삐뚤게 풀어 헤쳐져 있었고 정장 재킷은 팔에 대충 걸쳐져 있었다. 온몸에서 역겨운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류 가방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 쳤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정우성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우리 엄마 오늘 혈압이 160까지 올랐어. 어머니를 문전박대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우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돌아서서 식탁으로 갔다. 그리고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한가운데로 쓱 밀었다. 이건 또 뭐야? 정우성이 성큼성큼 다가가 거칠게 봉투를 열어젖혔다. 맨 위에는 깔끔하게 인쇄된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아내 측 서명란에는 이미 지훈이라는 두 글자가 반듯하게 적혀 있었다. 너 진짜 미쳤어. 정우성이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치켜들었다. 지훈은 합의서 아래에 깔린 A4 용지 뭉치를 넘겼다. 그 위에는 표와 숫자들이 다닥다닥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추석과 설날에 드린 명절 용돈 한 번에 50만 원씩. 당신 어머니 백내장 수술비랑 무릎 물리치료비로 들어간 병원비 총 670만 원 당신 형이 사업하겠다며 우리한테서 뜯어간 운영자금 4천만 원 그리고 당신 여동생이 매달 당신 신용카드로 긁어댄 옷값 영수증들. 지훈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톡톡 두드렸다. 내가 단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기록해뒀어. 전부 내 월급이랑 우리가 같이 모은 적금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정우성의 기세가 순식간에 푹 꺾였다. 그는 지훈의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다. 가족끼리 뭘 이렇게까지 쪼잔하게 계산을 해. 당신네 식구들이 20억 원을 갈라 먹을 때는 아주 칼같이 계산하길래 지훈은 볼펜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선택지는 2개야. 첫째, 여기 사인해. 그리고 내 짐 싸서 노원구 본가로 꺼져. 가서 내 엄마랑 그 10억 원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이 아파트 재산 분할은 당연히 포기하는 거고. 둘째는 정우성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둘째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고아나 다름없는 거야? 내 허락 없이 노원구에 전화 한 통이라도 걸거나 단 1원이라도 송금하는 날엔
이 아파트 당장 부동산에 내놓고 법정에서 볼 줄 알아? 정우성은 그 볼펜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마포구 아파트의 계약금은 지훈이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었고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도 지훈이 갚고 있었다. 이곳을 떠나면 그는 그 20억 원에서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번듯하게 살아갈 최소한의 기반마저 모두 잃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이혼 합의서를 다시 지훈의 앞으로 밀어냈다. 나 앞으로 엄마 전화 안 받을게. 지훈은 합의서를 다시 서류 봉투에 집어넣고 서랍에 열쇠를 채웠다. 그녀는 직감했다. 족쇄가 끊어졌다는 것을. 2달 뒤 강남구 청담동. 정성민은 체형에 전혀 맞지 않는 어색한 명품 정장을 빼입고 갓 뽑은 번쩍이는 수입 스포츠카 옆에 거드름을 피우며 기대어 섰다. 이 차를 사는 데만 현금으로 무려 1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다. 카페 간판은 이미 화려하게 내걸려 있었다. 장남의 체면을 세우겠다며 그는 이 거리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복층 상가를 덜컥 계약했다. 내부 인테리어와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커피 머신 풀세트를 맞추는 데만 3억 원을 허공에 태웠다. 사장님, 다음 달 부자재 발주서입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거액의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한 점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가왔다. 태도는 깍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경멸과 건성건성하는 태도가 스쳐 지나갔다. 정성민은 세부 내역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화면 위에 대충 동그라미를 휘갈겼다. 알아서 잘 처리해. 난 이따 투자 쪽 인맥들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매장 관리나 똑바로 해. 그가 차 문을 열고 올라타자 엔진이 귀청을 때리는 굉음을 토해내며 스포츠카가 도로의 차들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다. 점장은 멀어지는 스포츠카의 후미등을 보며 비릿한 코웃음을 치더니 뒤로 돌아 발주서의 총금액의 20%의 리베이트를 슬쩍 얹어 수정했다. 같은 시각 압구정의 한 명품 백화점 VIP 라운지. 정유진은 푹신한 천연 가죽 소파에 파묻히듯 앉아 있었다. 정 고객님, 이 리미티드 에디션 핸드백은 국내에 딱 3점 들어온 귀한 물건입니다. 강남 사모님이 되실 고객님의 품격에 이보다 완벽할 순 없죠. 하얀 면장갑을 낀 직원이 숨소리조차 조심해가며 가방을 들어보였다. 정유진은 가격표에 적힌 숫자를 힐끗 보았다. 2,500만 원 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지만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예비 신랑을 의식하고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웠다. 예비 신랑이 고개를 들어 가방을 한 번, 정유진을 한 번 번갈아 보더니 심드렁하게 말했다. 예쁘네. 그냥 사. 그는 지갑을 꺼낼 신용조차 하지 않은 채 다시 고개를 쳐박고 스마트폰 화면만 쓸어 넘겼다. 정유진은 속으로 이를 꽉 깨물며 자신의 가방에서 새까만 신용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다. 일시불로 결제해주세요.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강남에 빌딩이 몇 채나 있다던 예비 신랑의 회사는 진작에 속이 텅 빈 깡통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그 남자가 노린 것은 오직 그녀의 계좌에 꽂혀있는 확실한 현금 10억 원뿐이었다. 정유진은 청담동 며느리라는 허영심 가득한 가면을 지키기 위해 이번 달에만 벌써 1억 원 가까운 돈을 카드로 긁어대고 있었다. 일요일 오전 노원구 어느 교회의 지하실 친교 모임방. 예배가 끝난 뒤 이어진 다과회 시간. 조정숙은 또래 권사들과 집사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와 마트에서 할인할 때 사온 싸구려 과자들이 널려 있었다. 아이고, 조 권사는 이제 아주 팔자가 늘어졌어. 큰아들은 그렇게 번쩍번쩍한 카페 사장님이지. 딸내미는 강남 부잣집으로 시집가지. 이제 집에서 돈다발이나 세면서 호강할 일만 남았네. 옆동에 사는 최 집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부를 떨었다. 조정숙은 믹스커피를 홀짝거리며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 번진 우쭐한 미소는 도무지 숨겨지지가 않았다. 별 말씀을 다 하시네. 다 지들이 알아서 잘난 덕분이지. 우리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큰물에서 놀 관상이었고 유진이도 시댁에서 아주 예뻐 죽으려고 난리라니까. 그럼 둘째 아들은?
듣자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무슨 대기업 다닌다던데 평소에 시어미한테 용돈도 두둑하게 찔러주겠네. 다른 권사가 불쑥 끼어들며 물었다. 둘째 며느리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조정숙의 얼굴이 똥 씹은 표정으로 확 구겨졌다. 그녀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독사 같은 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조정숙의 목소리가 동네방네 다 들으라는 듯 팔도나 껑충 뛰었다. 대기업은 얼어 죽을. 그저 돈의 노예지 노예. 시댁의 보상금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주 미친 개처럼 달려들어서 돈 내놓으라고 발광을 하잖아. 지 몫으로 안 떨어지니까 시어미를 문전박대하고 문도 안 열어주더라니까. 그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은 조만간 벼락을 맞아도 싸지. 그녀는 말하면 할수록 흥분해서 침을 튀겨가며 지훈이 자신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시댁 돈을 어떻게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쳤는지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살을 붙였다. 노인네들은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를 보듯 귀를 쫑긋 세우고 중간중간 어머나 세상에 미쳤네 미쳤어 하며 탄식을 내뱉었다. 그 친교 모임방 맨 뒷줄, 어두컴컴한 구석 자리. 지우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접이식 의자에 쥐 죽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고 녹음 앱의 붉은 파형이 조정숙의 찢어지는 목소리에 맞춰 쉴 새 없이 요동쳤다. 붉은색 타이머 숫자는 이미 25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그 악독한 헛소문들을 들으면서도 분노하거나 억울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화면 속의 파형을 고요하게 응시했다. 마치 리듬감이 아주 뛰어난 교향곡을 감상하는 사람처럼. 조정숙의 입에서 그년 분명히 밖에 딴 놈 살림 차렸을 거야 라는 망언이 튀어나오는 순간 지훈의 손가락이 화면의 정지 버튼을 가볍게 터치했다. 그녀는 명예훼손 증거, 교회 모임, 세 번째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마트폰을 코트 주머니에 밀어넣고 뒷문을 통해 쥐도 새도 모르게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초겨울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지우는 코트깃을 단단히 여미며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다. 거품이란 건 한껏 부풀어 올라 터지기 직전일 때 가장 경쾌한 파열음을 내는 법이니까. 그날 오후 지우는 교회 지하실을 뒤로 하고 걸었다.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길가의 마른 낙엽을 휩쓸며 그녀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압축해서 특정 이메일 주소로 전송했다. 수신자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대학 동기였다. 3분 뒤 상대방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증거가 아주 완벽하게 체증되었고 언제든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넣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일단 폴더에 보관해둬. 아직 터뜨릴 타이밍이 아니야. 그녀는 스마트폰을 다시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승강장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꽤 매서웠다. 그녀는 옷깃을 한 번 더 여몄다. 그로부터 2년 뒤 강남구 청담동. 굵은 빗방울이 카페의 거대한 통유리 창을 사정없이 때리며 길쭉한 물자국들을 남겼다. 매장 안은 메인 조명이 모두 꺼져 있었고 바 테이블 위를 비추는 핀 조명 몇 개만 위태롭게 켜져 있었다. 아주버님 정성민은 원래 점장이 앉던 자리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점장은 이미 지난달에 사표를 집어 던지고 나갔고 라테 아트가 가능했던 마지막 바리스타마저 데리고 떠나버렸다. 정성민의 앞에는 까맣게 식어버린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는데 표면에는 탁한 기름막이 둥둥 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테이블 위에 거치된 스마트폰 화면에 징그럽게 들러붙어 있었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가상화폐거래소 앱이었다. 2년 전 그는 수중에 남은 현금 7억 원을 일주일 만에 2배로 불려준다는 내부자 추천 코인에 몽땅 쏟아부었다. 처음엔 정말로 오르는 듯 했다. 눈이 뒤집힌 그는 카페의 매출을 담보로 잡히고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을 땡겨서 레버리지까지 끌었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의 숫자들은 온통 시퍼런 파란색이었다. 끝없는 폭락을 알리는 저주의 색 총자산을 나타내는 항목의 맨 앞자리 숫자는 이미 0이 되어버렸고 그 뒤로 아무 쓸모없는 소수점들만 나풀거리고 있었다. 딸랑.
카페 출입문에 달린 묵직한 황동종이 울렸다. 정성민이 번개에 맞은 듯 고개를 치켜들었다. 검은색 바람막이를 걸친 덩치 큰 산에 3명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그들의 등산화 바닥에 묻어있던 진흙탕 물이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대리석 타일 위를 지식이며 시커먼 발자국들을 쾅쾅 찍어댔다. 맨 앞장서서 들어온 스포츠머리 사내는 두툼한 투명 파일을 들고 있었다. 그는 바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매장 안을 쓱 훑어보더니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산 커피 머신을 손등으로 툭툭 두드렸다. 금속 외관이 둔탁한 울림을 토해냈다. 정 사장님, 오늘 매장이 아주 한가하시네. 스포츠머리 사내가 삐걱거리는 바스투를 빼서 털썩 주저앉았다. 정성민의 목젖이 위아래로 크게 요동쳤다. 그는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듯 억지 웃음을 쥐어짜냈다. 김 형님, 어떻게 직접 행차하셨습니까? 밖엔 비도 오는데? 내가 안 오고 백이나 스포츠머리 사내가 파일을 펼치더니 법원 직인이 시뻘겋게 찍힌 서류 한 장을 쑥 뽑아냈다. 지난달 이자 밀린 게 벌써 한 달째고 이번 달 원금도 갚을 능력이 안 되시잖아. 우리 큰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정 사장님 사업이 쪽난 마당에 우리도 원칙대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형님, 딱 3일만. 3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정성민이 바 테이블 모서리로 와락 몸을 던지며 상반신을 쑥 내밀었다. 제가 투자한 코인이 이제 곧 반등합니다. 이거 확실한 내부 정보예요. 무조건 떡상한다고요. 그때 되면 원금의 이자까지 싹 다 쳐서. 스포츠머리 사내는 그의 개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는 뒤에 서 있던 두 똘마니를 향해 턱짓을 까딱했다. 두 사내가 주머니에서 시뻘건 딱지 뭉치를 꺼내 들었다. 법원에서 발부한 가압류 압류물 표목, 이른바 빨간 딱지였다. 스티커 뒷면을 찍 벗겨내는 소리가 텅 빈 카페 안을 신경질적으로 찢어발겼다. 똘마니 하나가 커피 머신 앞으로 다가가더니 금속 패널 정중앙에 시뻘건 딱지를 찰싹 소리가 나게 붙여버렸다. 그러고는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꾹꾹 눌러 폈다. 야,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손대지 마. 정성민이 바 테이블을 빙 돌아 나가며 그 딱지를 뜯어내려 발악했다. 하지만 다른 똘마니가 그의 어깨를 콱 움켜쥐고는 바닥을 향해 거칠게 밀쳐버렸다. 정성민은 다리가 엉키며 대리석 바닥에 꼴사납게 나동그라졌다. 시뻘건 딱지들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포스기, 커피 머신, 디저트 쇼케이스, 심지어 천연 가죽 소파와 통원목 테이블에까지 눈을 찔러대는 붉은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다. 이 기계는 한 1,000만 원 정도 쳐주겠고 이 썩어 빠진 의자 나부랭이들은 돈도 안 되겠네. 스포츠머리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성민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정성민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정 사장님, 이 매장 월세도 3달이나 밀렸다며? 건물주가 내일 당장 방 빼라고 내용 증명 보냈다던데. 남은 빚 4억 8천만 원. 대체 뭘로 갚으실 건가? 정성민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였다. 비싼 명품 정장 바지가 진흙탕 먼지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치켜들었지만 입술만 파들파들 떨릴 뿐 온전한 문장 하나 뱉어내지 못했다. 우리 어머니 돈 많아요. 노원구에 아파트도 있고. 스포츠머리 사내가 비릿하게 코웃음을 치며 구두발 끝으로 정성민의 종아리를 툭툭 걷어찼다. 좋아, 딱 하루 시간 준다. 내일 이 시간까지 통장에 돈 안 꽂히면 우리 형님들 모시고 노원구 어르신 댁으로 인사드리러 갈 테니까. 듣자 한이 노인의 심장이 별로 안 좋으시다며?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알아서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다. 세 사내는 몸을 돌려 카페를 빠져나갔다. 황동종이 다시 한번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정성민은 진흙투성이 발자국이 난자된 타일 바닥에 넋이 나간 채 엎어져 있었다. 사방이 시뻘건 압류 딱지로 도배된 지옥 같은 공간. 그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어가며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눌렀다. 같은 시각, 압구정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아가씨 정유진은 거실에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올라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버거웠다. 텔레비전에서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대리석 거실장 위에는 수입산 샤인머스켓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3시. 그녀는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는 감정 없는 기계음만 차갑게 흘러나왔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벌써 3일째였다. 남편은 부산의 투자자를 만나러 간다고 한 뒤로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유진은 소파 팔걸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뻐근한 허리를 주물렀다. 세탁소에서 옷을 배달 온 줄 알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다가가 월패드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세탁소 직원이 아니었다. 제복을 입은 법원 집행관 2명과 그 뒤로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 몇 명이 서 있었다. 누구시죠? 정유진이 물었다. 정유진 씨 맞으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입니다. 남편 이상훈 씨의 채무 문제로 강제 집행을 하러 왔으니 문을 열고 협조해 주십시오. 정유진은 멍해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집행관은 신분증을 제시한 뒤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상훈 씨 명의의 회사는 이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 명의로 여러 대부업체에서 총 35억 원을 빌렸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씨가 대출을 받을 당시 부인 되시는 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더군요. 여기 직접 서명하신 보증서 사본입니다. 정유진은 그 종이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분명 그녀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다. 반년 전 남편이 이 아파트를 그녀 명의로 사주겠다며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서명했던 서류 중 하나였다. 이 아파트 우리 집 아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이 아파트는 월세이며 그마저도 4달이나 밀려 있습니다. 집행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실을 낭독했다. 현재 이상훈 씨의 행방이 묘연하므로 연대보증인인 정유진 씨 명의의 모든 자산은 법에 따라 압류 조치됩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도 포함해서요. 정유진은 눈앞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신발장을 부여잡고서야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그 10억 원 그것은 그녀의 혼수이자 소위 강남 부잣집이라는 시댁에서 떵떵거리며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미천이었다. 지난 2년 동안 명품 가방을 긁어대고 피부과 VIP 관리를 받고 수입차를 굴리느라 2억 원을 써버렸다. 남은 8억 원은 고스란히 그녀의 개인 계좌에 들어 있었다. 내 돈에는 손대지 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돈이란 말이에요. 정유진이 악을 쓰며 비명을 질렀다. 집행관 뒤에 서 있던 채권자 측 대리인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유진 씨, 법적으로 아주 명백한 사안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이미 은행에서 지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제 집안에 있는 귀중품에 대해 압류 딱지를 붙이겠습니다. 남자 몇 명이 그녀를 지나쳐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정유진은 그들이 드레스룸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몇 달을 대기 타서 겨우 손에 넣은 리미티드 에디션 명품백,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신상 명품 코트, 보석함에 들어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하나하나 꺼내져 붉은 딱지가 붙은 채 투명한 증거물 봉투 안으로 처박혔다. 그거 건드리지 마요. 그 가방이 2,500만 원짜리란 말이야. 정유진이 악어 가죽 핸드백을 빼앗으려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집행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정유진 씨, 진정하십시오. 공무집행을 방해하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2시간 뒤 아파트 안에 돈 될 만한 물건들은 모조리 쓸려나갔다. 현관문에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붙었다. 정유진은 복도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헐렁한 인부복 차림의 발에는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플라스틱 캐리어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돈도 안 되는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세면 도구뿐이었다. 집행관이 유일하게 가지고 나가도록 허락한 전부였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 벽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은행에서 보낸 계좌 지급 정지 통보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엄마 조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원구 아파트. 조정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왼손에는 정성민과 연결된 전화를, 오른손에는 정유진과 연결된 전화를 들고 있었다. 두 자식의 목소리가 수화기 양쪽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다. 오열과 절망에 찬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내일 당장 내 손목을 자르겠대. 5억 원. 5억 원만 있으면 막을 수 있어. 정성민이 전화기 너머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엄마, 상훈 씨가 도망갔어. 내 돈 다 묶이고 나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떡하냐고 정유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고막을 찔렀다. 조정숙은 머릿속에 말벌떼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멍한 시선이 30년을 살아온 이 낡은 아파트를 훑고 지나갔다. 전셋집이었다. 당시 전세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걸었다. 이제 그녀 이름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이것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부동산 중개업소. 집주인은 책상 너머에 앉아 조정숙이 전세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 여사님, 원래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방을 빼시면 전세금 다 못 돌려드리는 거 아시죠? 그래도 우리가 한두 해 안 사이도 아니고 하니 위약금 2천만 원만 제하고 남은 3억 3천만 원은 오늘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집주인이 서류를 서랍에 챙겨 넣으며 말했다. 조정숙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퀭하게 파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것은 사채업자의 수금 계좌였다. 3억 3천만 원에 정성민이 그 수입 스포츠카를 헐값에 넘겨받아온 1억 원을 합쳐 간신히 사채 빚에 급한 불만 껐다. 하지만 그 10억 원이라는 원금은 연기처럼 완벽하게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오후, 낡아빠진 1톤 트럭 한 대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좁은 골목길에 멈춰섰다. 이곳은 서울에서 방값이 가장 싼 동네 중 하나였다. 길 양옆으로는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음식이 썩어가는 시큼한 악취가 진동했다. 이삿짐 센터 인부가 종이상자 몇 개를 짊어지고 가파르고 좁은 시멘트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붉게 녹슨 철문이 하나 있었다. 반지하 방이었다. 조정숙이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하수구 역류하는 냄새가 확 끼쳐왔다. 방은 고작 4~5평 남짓했고 천장이 낮아 키가 조금만 커도 고개를 숙여야 했다. 천장과 맞닿은 벽 쪽에 길쭉한 창문이 하나 나 있었는데 창밖은 바로 길바닥이었다. 이따금 행인들의 발이 창밖을 스쳐 지나갈 때면 그나마 들어오던 한 줌의 빛마저 가려졌다. 벽지는 1년 내내 습기를 먹어 절반 이상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갔고 그 안으로 시커먼 곰팡이가 잔뜩 핀 시멘트 벽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정유진이 플라스틱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다 숨을 한 번 들이마시더니 이내 입을 틀어막고 구석에 있는 싱크대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해댔다. 정성민이 맨 마지막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가 입고 있던 명품 정장은 이미 시래기처럼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잡동사니가 담긴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툭 던져버리고는 다리 하나가 부러져 벽돌을 괴어놓은 낡은 매트리스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사람이 살 때야. 정유진이 입가에 묻은 위액을 닦아내며 조정숙을 향해 꽥 소리를 질렀다. 엄마, 임산부인 나보고 이런 데서 살라고? 여긴 몸 하나 돌릴 틈도 없잖아. 조정숙은 허리를 굽혀 종이상자에서 냄비와 그릇들을 꺼내던 참이었다. 딸의 불평을 듣자 그녀는 허리를 획 펴며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여기가 구질구질해? 그럼 내 강남 고급 아파트로 꺼지시든가. 조정숙이 정유진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좁은 공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렸다. 내 10억 원 어디 갔어? 제비 같은 놈한테 홀라당 다 털어먹은 주제에 내가 지금 반찬 투정할 처지야? 오빠는 뭔데? 정유진도 지지 않고 매트리스에 앉아있는 정성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빠 10억 원도 허공에 날아갔잖아.
엄마 노후 자금까지 싹 다 말아먹어 놓고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정성민이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어오르더니 달려가 정유진의 머리채를 콱 틀어쥐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오빠한테 훈계질이야? 내가 장남이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사업을 했는데? 다 우리 집안 번듯하게 살려보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놔. 아프단 말이야. 이 집안 말아먹은 등신아. 정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정성민의 얼굴을 향해 손톱을 세웠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눈가에 길쭉한 핏자국을 냈다. 조정숙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발악했다. 세 사람은 그 비좁은 반지하 방에서 한데 엉켜 개싸움을 벌였다. 종이 상자가 뒤집어지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그릇들이 발에 밟혀 찌그러졌다. 창밖으로 구두를 신은 발 한 쌍이 바쁘게 스쳐 지나가며 진흙탕 물을 튀겼다. 더러운 유리창에 꾸정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그들이 반지하에 입주한 첫날의 풍경이었다. 1년 뒤, 서울에 1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닥쳤다. 반지하 창문 틈새마다 신문지를 꽉꽉 쑤셔 박아 놓았지만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보일러 배관은 진작에 터졌고 집주인은 수리를 거부했다. 방 안의 온도는 바깥이나 다를 바 없이 얼음장 같았다. 조정숙은 야은 이불이 깔린 냉골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양 무릎은 다 익은 자몽처럼 퉁퉁 부어올랐고 피부 표면은 병적인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심각한 류머티즘성 관절염에 오랫동안 음습한 냉기까지 더해지면서 그녀의 두 다리는 완전히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무릎을 아주 살짝만 굽혀도 뼛속 깊은 곳에서 수만 개의 쇠꼬챙이가 동시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통증 때문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끊어질 듯 앓는 소리만 내뱉었다. 방의 반대편은 누렇게 변색된 천조갈이 하나로 대충 가려져 있었다. 정성민과 아이를 낳은 정유진이 그 너머에서 자고 있었다. 갓난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정성민의 코 고는 소리가 그 비좁은 공간에 뒤엉켰다. 성민아 조정숙이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으로 장판을 긁어댔다. 손톱이 비닐 장판을 긁으며 스스쓱하는 미세한 소리를 냈다. 성민아 진통제 좀 사다 다오. 어미가 아파서 죽을 것 같군. 천조가리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유진아, 내 오빠는 아주 업어가도 모르겠구나. 내가 골목 어기 약국에 가서 어미 약 좀 한 통만 사다 다오. 천조가리가 확 젖혀졌다. 정유진이 낡아빠진 패딩을 걸친 채 잡초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품에는 악을 쓰며 우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약. 무슨 돈으로 약을 사. 정유진이 옆에서 자는 사람을 깰까 봐 목소리를 짓누르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도끼는 숨기지 않았다. 집에 분유 살 돈도 다 떨어졌어. 어제 배추 한 포기 살 2,000원 때문에 오빠가 내 뺨을 후려쳤다고. 엄마는 허구한 날 아프다는 소리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데? 엄마는 그냥 우리 집안 짐덩어리야. 조정숙은 분노와 피로에 찌들어 일그러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만 타르르 떨 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잠 좀 자자, 잠 좀. 정성민이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짜증스럽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정유진이 조정숙을 죽일 듯이 쏘아보고는 천조가리를 휙내리고 자신의 구역으로 돌아갔다. 방 안은 다시 무덤처럼 고요해졌고 갓난아기의 헐떡이는 울음소리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 소리만이 맴돌았다. 조정숙은 이를 악물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주름진 눈가를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거친 베갯니들 적셨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 까무러치듯 잠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코 고는 소리도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날이 밝아 있었다. 그 길쭉 창문 틈으로 창백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스며들고 있었다. 성민아, 조정숙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양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기어가듯 몸을 질질 끌며 천조가리 쪽으로 향했다. 무릎에서 시작된 극심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한 뼘을 기어갈 때마다 한참을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마침내 그녀는 그 누런 천조가리를 움켜쥐고 확젖혔다. 천 너머의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은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구석에 있던 아기 옷상자도 보이지 않았다. 벽에 걸려있던 겉옷 몇 벌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조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미친 듯이 벽 쪽의 비닐 옷장으로 기어가 지퍼를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텅 빈 플라스틱 옷걸이 몇 개만이 외풍에 흔들리며 탁,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도망쳤다. 그들은 야반도주를 한 것이다. 집안에서 그나마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긁어모아 두 다리를 못 쓰고 아프다고 징징대기만 하는 어미를 버려둔 채 완벽하게 자취를 감춰버렸다. 조정숙은 바닥에 널브러져 흔들리는 옷걸이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찢어진 슬리퍼, 빈 페트병, 쓰다 남은 두루마리 휴지. 사방이 벽을 향해 미친 듯이 집어 던졌다. 짐승 같은 놈들. 이 천하의 호로 자식들. 내가 그 20억 원을 너희들한테 다 퍼줬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내다버려. 그녀는 바닥을 쾅쾅 내리쳤다. 손가락 관절이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배어나왔다. 발악이 끝난 뒤 찾아온 것은 끝없는 공포와 굶주림이었다. 살아야 한다. 이 곰팡이 핀 지하실에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뇌리가 빠르게 회전하며 말라붙은 기억 속에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번뜩 이름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윤. 대기업에 다니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5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군말 없이 일만 하던 둘째 며느리. 그리고 비록 변변찮지만 그래도 밥벌이는 하고 있는 둘째 아들 우성. 그 애들은 큰 아파트에 산다. 그 애들은 돈이 있다. 조정숙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네 발로 기어 구석에 처박힌 낡은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모서리가 박살난 액정. 그녀가 전원 버튼을 꾹 누르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한때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익숙한 번호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눌렀다. 고객님의 전화는 발신이 정지되어 그녀는 그제야 이 폰이 요금 미납으로 석 달째 끊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중전화를 찾아야 한다. 조정숙은 붉게 녹슨 철문을 쳐다보았다. 문 밖에는 22개의 가파른 시멘트 계단이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문 쪽으로 기어갔다. 철문을 밀고 나가자 바깥의 칼바람이 면도날처럼 그녀의 얼굴을 난도질했다. 계단에는 살얼음이 얇게 덮여 있었다. 그녀는 얼음장 같은 철제 난간을 부여잡고 먼저 상반신을 첫 번째 계단 위로 끌어올린 뒤 퉁퉁 부은 두 다리를 힘겹게 끌어당겼다. 무릎뼈가 단단한 시멘트 모서리에 긁히며 소름 끼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가 고통에 신음하며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을 뚝뚝 흘렸다.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끔찍한 고문이 이어졌다. 얼어붙은 계단 위로 그녀의 손톱이 하얀 긁힌 자국을 남겼고 바지 무릎 부위는 금세 닳아 헤어졌다. 배어나온 핏물이 얼음물과 섞여 시멘트 바닥에 검붉은 핏자국을 길게 남겼다. 평소라면 10초면 뛰어 올라갈 그 계단을 그녀는 꼬박 30분에 걸쳐 기어 올라갔다. 마침내 길바닥 위로 올라섰을 때 그녀는 완전히 탈진해버렸다.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어진 채 짐승처럼 헐떡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길모퉁이에 편의점이 있었고 그 앞에 초록색 공중전화 부스가 세워져 있었다. 조정숙은 다 죽어가는 유기견처럼 바닥을 기어 행인들의 경악과 혐오 어린 시선을 받으며 전화 부스 쪽으로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그녀는 전화 부스의 유리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속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꺼냈다. 평소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다 주워 모은 동전들이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밀어 넣었다. 짤랑 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지윤의 번호를 꾹꾹 눌렀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차단당한 것이다.
조정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끊기, 동전 넣기, 다시 걸기.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얼어붙어 뻣뻣해졌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와 말라붙은 핏자국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계처럼 그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이것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70번째, 80번째, 89번째. 서울 도심. 63층에 위치한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 레스토랑 안에는 잔잔한 첼로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조명은 은은했고 공기 중에는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과 먹음직스러운 음식 냄새가 감돌았다. 트랙터처럼 굉음을 내는 환풍기 소리도 코를 찌르는 역겨운 기름 냄새도 없었다. 지우는 핏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부서 총괄 디렉터로 승진한 것을 축하하는 만찬 자리였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막역한 동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샴페인이 찰랑이는 크리스탈 잔을 들어 올렸다. 지훈 디렉터님, 승진 축하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독하게 일하더니 이 자리는 당연히 지훈 씨 몫이죠. 동료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들 고마워요. 지훈도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다. 웨이터가 트레이를 들고 다가와 지훈의 앞에 메인 요리를 내려놓았다. 프랑스식 대구 스테이크였다. 새하얀 생선살의 겉면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었고 신선한 바질 잎몇장으로 장식된 옆에는 고급스러운 소스가 곁들여져 있었다. 지훈이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 테이블 구석 명함지갑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유선 번호가 떠 있었다. 지훈은 그 번호를 흘끗 보았다. 앞자리는 관악구 신림동의 지역 번호였다. 그녀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동료들에게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다. 죄송해요. 전화 좀 받을게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귀에 가져다 댔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먼저 거칠게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억눌러왔던 찢어질 듯한 오열이 터져나왔다. 지훈아, 지훈아. 나다. 어미야, 어미. 조정숙의 목소리는 극심한 추위와 공포로 인해 완전히 갈라지고 뒤틀려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어대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다. 지훈아, 내가 전화를 받았구나. 다행이다. 어미가 이제 죽게 생겼어. 성민이랑 유진이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내 돈을 다 말아먹고 나 혼자 이 지하실에 내버려두고 도망을 쳤다. 내 다리가 부러져서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어. 수화기 너머의 울음소리에는 쌩쌩 부는 바람소리와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아, 너랑 우성이가 나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겠니? 나 너희 집에서 살게만 해다오. 앞으로는 내가 내 말 다 들을게. 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어미 좀 살려다오. 지훈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고 심지어 숨소리조차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한강 다리 위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들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올렸다. 잔 안에는 얼음과 레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레스토랑의 훈훈한 공기가 가져다준 미세한 답답함을 말끔히 씻어내 주었다. 누구시죠? 지훈이 입을 열었다. 마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스팸 메일에 답장을 쓰듯 너무나도 평온하고 건조한 말투였다. 전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덜컥 멈췄다. 지훈아, 나 어미라니까. 조정숙이야. 네, 시어미.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조롱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소름 끼칠 정도의 차가운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제 시어머니는 2년 전 추석에 이미 저희를 죽은 사람 취급하셨거든요. 안 돼. 지훈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살인이야. 너 천벌 받을 줄 알아. 조정숙이 수화기 너머에서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 악에 바친 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와 맞은편에 앉은 동료가 살짝 미간을 찌푸릴 정도였다. 지우는 더 이상 단 한 글자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어내고 손가락 끝으로 붉은색 종료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통화가 끝났다. 그녀는 곧바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신림동 길모퉁이. 수화기에서는 뚜 하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조정숙은 뻣뻣하게 굳은 채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한바탕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 바닥에 눈보라를 일으키며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천천히 손에서 힘을 뺐다. 수화기가 금속줄을 타고 툭 떨어져 허공에서 힘없이 대롱대롱 매달린 채 전화 부스의 유리에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유리에 기대어 스르륵 미끄러지듯 주저앉아 얼음 조각이 뒹구는 바닥에 널브러졌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마치 길바닥에 내다버려진 시커먼 쓰레기 봉투 같았다. 레스토랑. 첼로의 선율은 여전히 우아하게 흐르고 있었다. 스팸 전화예요. 맞은편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잘못 걸려온 전화네요.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다시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이프를 쥔 오른손 위로 머물렀다.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 부근에 아주 희미해진 하얀 흉터 하나가 남아 있었다. 2년 전 프라이팬에서 튄 끓는 기름에 대었던 자국이었다. 한때 장장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코 속에는 도무지 빠지지 않는 명태전 기름 냄새가 찌들어 있었다. 뜨거운 기름판 앞에 쪼그려 앉아있느라 그녀의 어깨는 늘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드는 것에 익숙해졌고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반찬을 상에 다 올려놓고 난 뒤 자신은 부엌 구석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찌꺼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지우는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은빛 나이프로 눈처럼 하얀 생선살을 작게 썰어 소스를 살짝 찍은 뒤 입안으로 쏙 밀어 넣었다. 생선살은 가시 하나 없이 부드러웠다. 굽기 정도도 완벽했다. 그녀는 천천히 음미하며 씹어 삼켰다. 그러고는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다. 혀끝에서 톡톡 터지는 탄산과 함께 상큼한 과일 향이 입안을 맴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한강 수면 위로는 수많은 불빛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레몬 디퓨저 향기만이 가득했다. 5년 동안 그녀의 숨통을 조였던 싸구려 식용유와 밀가루 반죽이 뒤섞인 역겨운 기름 찌든 내는 이제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